안녕하십니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신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아시아 신화하고 또 유라시아 대륙 전체 신화가 하나로 맞물려 있다는 그런 시각에서 뭐 이것저것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김선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소수민족 신화, 중국도 낯선데 거기다가 소수민족이라고 하면 더 낯설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일 것 같은데요. 왜 하필이면 제가 중국 그리고 또 소수민족의 신화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하는 것은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소수민족 신화와 생태 그리고 공유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소수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화 속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요즘 많이 말을 하고 있는 어떤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또 생태, 환경, 그리고 또 공유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 개념이죠. 근데 그런 것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지금의 우리들에게 좀 많은 어떤 계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수민족 신화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택한 이유는 중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옆에 있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지금 최근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10대, 20대의 중국에 대한 그런 어떤 시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저는 뭐 모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부정적인, 특히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과 그리고 인터넷상에 나오는 보도되는 중국과 관련된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댓글들, 이런 걸 보면 뭐 거의 90% 이상이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댓글인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옆에 자리하고 있는 이 땅덩어리만 보셔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56개의 민족이 여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 중국인 하면은 이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족이지만 그 밖에 10%도 안 되는 소수민족이 제가 지금 저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지역에 인구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중국 땅의 거의 절반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인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화들을 또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주와 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만주고 만주, 그다음에 내몽골, 그리고 신장 위구르, 아래쪽에 티베트, 그리고 윈난구, 이저우, 광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 지역이 중국 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인구의 10%도 안 되는, 뭐 그래도 1억 2천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한 중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이 소수민족 지역의 옆에 보시면은 러시아나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인도,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접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쩐 문화적 색깔들도 이 소수민족의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면 이 주변에 있는 러시아나 몽골,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접하시나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접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기사의 대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요즘 모든 기사들이 그러하듯이 클릭수를 높이는, 그런데 상당히 그 제목에 공을 들이죠. 그렇지만 그런 기사들만을 보고 우리가 그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떠 있는 기사들을 다 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기사들을 나의 시선으로 이것이 정확한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는 것들은 언제나 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비단 중국과만 관련된 게 아니고 지금 인터넷상에 떠 있는 수많은 정보들, 그 정보의 바닷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지역에 대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접하려는 그런 노력들, 찾아보려는 노력을 나 스스로 해야 그 수많은 뉴스와 정보의 바닷속에서
내가 나만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또 그중에서도 이 소수민족이 그 거주하는 이 지역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보시다시피 이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이 중국 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중국 땅의 이 바다에 접해 있는 이 동부 지역이 땅이 비옥하고 농사도 짓기 좋아서 예전부터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중국이 개혁 개방이 된 이후에 경제 개발이 된 도시들이 거의 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절반 지역에는 왜 소수민족이 거주할까? 당연히 이 지역은 굉장히 환경이 척박하니까 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은 좀 더 편안한, 살기가 편한 곳에 사는 것이고, 힘이 없었던 소수라고 불렸던 민족들은 변방 지역으로 밀려나면서 척박한 땅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아시아의 다른 지역들하고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북쪽으로 몽골과 러시아, 서쪽으로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쪽으로 인도와 태평양 지역 신화하고 이어지면서 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소수민족의 신화를 이해하는 것은 아시아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중에서도 왜 신화라고 하는 걸 제가 들고 왔을까? 신화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재밌는 이야기. 맞습니다. 신화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기발한 상상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죠. 그렇지만 그거와 동시에 이 소수민족들의 신화는 또한 가장 오래된 철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오랜 세월 이전에 우리의 최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이야기는 세상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최초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자리 잡아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갔을까, 어떤 가치들을 갖고 살아갔을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신화는 재밌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가장 오래된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땅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척박하다. 이게 열악하고 척박하다라는 이 단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곳이에요. 실제로 가보면. 그래서 이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악하고 척박한 땅이라고 해도 그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왜 저런 땅에서 살아? 그냥 좀 편한 데 가서 살지? 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 땅을 떠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악하고 척박한 땅이라고 해도 그 땅에서 그들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담아있는 많은 지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접하고 있는 이런 자연 환경이죠. 자연 환경하고 어찌 보면 공존하는 그러한 어떤 지혜나 가치들이 이들의 신화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신화라고 하는 거는 문화 콘텐츠의 보물창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한민족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창세 신화가 있다고 해요. 그럼 그게 한 개다. 네, 한민족이 갖고 있는 창세 신화가 하나다. 왜냐하면 신화는 민족별로 전승되니까. 네, 국가별로 전승되는 게 아니죠. 원래 신화는 민족별로 전승됩니다. 우리가 편의상 한국 신화, 중국 신화, 일본 신화 이렇게 나누는 거지, 사실 중국 내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중에 한이족이라든가 여러 민족들의 신화는 그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의 신화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신화는 민족별로 전승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민족이 전승하고 있는 창세 신화가 한 개라면 중국에는 56개의 민족이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56개의 창세 신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수치로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가 힘이 되는 시대라고 하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신화들, 더군다나 이들은 입에서 입으로 많은 서사시들을 전승했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방대해요. 우리가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을 읽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영웅 서사시들도 아주 즐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이제 거기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가 그리스만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걸 컨텐츠로 가공합니다. 그렇다면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의 신화가 그들이 중국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지리적 국경이 중국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중국만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야기의 세계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죠. 누가 먼저 그걸 가져다가 컨텐츠로 만드는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국의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아까 말씀드린 지도에서 보여드린 이 만주라든가 또 내몽골, 위구르, 티베트, 윈난, 꾸이저우, 광시, 닝샤 다 처음 들어보는 지명들이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 땅의 절반 이상이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 땅의 절반에 인구의 10%도 안 되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만주나 내몽골, 위구르 이런 곳들을 보면 이 만주라고 하는 곳은요. 자, 이 만주는 여기 따싱안이라고 하는 남북으로 1200km짜리 산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만주고 서쪽은 몽골이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또 황사 날아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고비 사막이 바로 여기에 위치해요. 그리고 고비 사막에서 이어지는 요 하얀색으로 표시된 여기가 타클라마칸이라고 하는 동서로 1000km짜리 사막입니다. 예, 그러니까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고비 사막, 그다음에 우리가 몽골이라고 하면 초원을 상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원지대입니다. 초원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여기 비 조금만 안 오면 금방 사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만주벌판, 광활한 만주벌판이라고 말을 하고 예전에 여기서는 수많은 여기 산악지대에서 많은 민족들이 수렴을 하면서 살았어요. 광활한 만주벌판이 농사짓기 좋은 데일까요? 아니죠. 여기는 백두산에서 발원한 송화강과 또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에 흐르는 아무르강 이런 강줄기들이 교차하면서 대부분이 습지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죠. 네, 그런가 하면 남쪽으로 티베트, 뭐 티베트는 아시다시피 해발고도 평균 해발이 4000m나 되는 고원지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윈난이나 꾸이조우는 좀 나을까요? 여기보다 좀 낮아지긴 했지만 여기도 대부분의 마을이 해발고도 2000m에 자리해요. 우리 한라산 높이 되는 곳에 다 마을이 있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광시라는 곳은 그럼 중국에서 제일 남쪽에 있으니까 여기 홍콩 마카오가 여기 있거든요. 아, 그럼 여기는 따뜻하고 살기 좋겠네. 따뜻한 게 아니라 너무 따뜻하죠. 여기는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아주 덥고 그다음에 전염병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많은 아이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요거는 이따가 또 꽃과 관련된 신화하고 관련됩니다. 환경하고 신화는 깊은 관련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런 모든 지역들이 다 살기에 좋지 않은 곳이에요. 만주라고 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여기가 따싱안닝이라고 하는 남북으로 1200km짜리 산맥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북쪽에 이 백두산 장백산맥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 줄기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동쪽이 만주고 서쪽이 몽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곳에 예, 이런 여러 퉁구스 계통의 민족하고 또 만주족 이런 민족들이 여기서 수렵을 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초원지대에서는 그 몽골족이 또그 몽골족을 비롯한 유목민족들이 유목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네, 바로 이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만주라고 하는 곳은 이게 따싱안닝 산맥인데 우리나라 산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산이 1200km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북위 5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나무들이 굵게 자라기가 힘듭니다. 키는 크지만. 그리고 만주 벌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없이 이어진 이런 곳이고 그리고 이 따싱안닝 산맥일 때는 이런 동굴이 많습니다. 이 동굴도 역사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비족의 발원지인데요. 알선동이라고 하는 동굴인데 여기 제가 올라가면 요 빨간 점만 합니다. 이 동굴이 한 2000명이 들어가는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굴 안에서 사람들이 최초에 살아갔던 거죠. 우리 단군 신화에도 보면 곰과 호랑이가 맨 처음에 들어가서 쑥을 먹는 곳이 쑥과 마늘을 먹는 곳이 동굴이라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곰과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우리 단군 신화에도 곰과 호랑이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만주 지역의 민족들의 신화하고 아주 흡사해요. 어쩌면 우리 민족도 처음에 수렵 민족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몽골 초원에서 살아갔던 유목민족이었다고 한다면 이 초원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초원에서 유목을 하면서 살아갈 때 제일 무시무시한 동물은 늑대예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초원지대를 주름잡았던 몽골이나
흉노, 돌궐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이 초원지대를 주름잡았던 이 북방민족들의 신화에는 다 늑대가 등장해요. 예, 늑대의 후손이라고 하죠. 곰과 호랑이는 북방의 수렵민족들, 아까 말씀드린 만주에 살고 있는 수렵민족들의 신화에는 곰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단군 신화에 웅녀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의 시조가 유목민족이었다면 아마 우리도 늑대의 후손이라는 그런 신화를 전승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고비 사막이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막과 사막에 사는 나무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고비 사막에서 이어지는 타클라마칸, 이 타클라마칸은 위그르어인데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서부에 자리하고 있고 모래밖에 없는 이런 사막이에요. 모래 폭풍이 불면 모든 걸 다 집어삼키죠. 그래서 그 모래먼지를 막기 위해서 오아시스가 있는 그 마을들 옆에는 이런 엄청나게 키가 큰 백약나무를 심는 겁니다. 모래먼지를 막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사막지대에서는 이 초록의 나무가 바로 생명의 상징이 되는 거고 나무에서부터 그들의 시조가 탄생한다는 그런 신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신화도 좀 이따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이그르 자치구의 서남부 지역으로 내려가면 이런 어마어마한 설상과 파미르 고원이 이어져요. 파미르 고원, 이것도 중국의 서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모스크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시장에는 양꼬치를 굽는 어르신도 계시고 다양한 얼굴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과 이 어르신의 국적은 중국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의 민족은 우이구르족, 카자흐족, 키르기스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중국인이지만 우이구르족인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티베트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해발고도가 4,000m, 5,000m씩 되니까 이건 해발고도 5,000m쯤 되는 곳에 휘날리는 깃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해발고도가 이 뒤에 설산도 거의 7,000m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티베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아침에 먹는 식사는 아주 조촐하죠. 청보리, 이 티베트 고원지대에서 자라는 요것이 청보리예요. 이게 티베트 사람들의 주식인데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곡식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걷어놓고 겨울 내내 요걸 빻아서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야크젓하고 이렇게 먹는 거죠. 요거는 고춧가루, 고추기름 같은 건데요. 요거를 여기다 넣어서 쪼물쪼물 해가지고 요거하고 같이 먹는 겁니다. 굉장히 조촐한 아침 식사죠. 소수민족 지역을 다니다 보면 돈이 있어도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환경이 척박하고 해발고도 4천, 5천씩 되는데 과일이 있겠습니까? 고기가 있겠습니까? 야크밖에 없으니까 치킨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음식들을 보면 정말 조촐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소수민족 지역에 답사를 하고 다니다가 제가 오면 많은 반성을 언제나 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먹고 내가 너무 많은 걸 소비하고 버리고 사는구나. 왜냐하면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먹고 최소한으로 소비하고 버리는 것도 별로 없어요.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친환경적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단어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에는 친환경, 생태 이런 단어 없어요. 우리는 매일 입에다가 생태, 친환경을 달고 살지만 그들의 단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보다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입에다가 생태 친환경을 달고 사는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돌아봐도 너무나 많은 화학약품들을 사용하고 있고 TV에서 마구 쏟아내는 그 수많은 광고들, 이 세제를 쓰면 빨래가 더 깨끗하게 빨립니다. 빨아집니다. 더 독한 세제를 쓰세요. 마구 광고를 해요. 아, 그런가? 새로 나왔대. 갖다가 막 써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옷이 더러워서 빨래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예, 그렇다면 정말 세제는 최소한으로만 넣어도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어느 날 해보게 되는 거죠. 이들의 마을을 다니면서. 예, 그러니까 이 수많은 광고의 홍수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아, 세제는 좀 더 독하게, 좀 더 강하게 정량을 넣어야 해. 그러나 그 정량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 옷이 때가 막 타서 빠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때가 없는데도 그냥 한 번 입었으니까 빨아요. 그렇다면 세제는 최소한으로 넣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이들의 마을을 다니면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자, 티베트에서 윈난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협곡과 산악지대를 지나서
그나마 여기는 해발고도가 성천에서 2000 사이쯤 되는 곳이에요.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평지가 나와요. 그럼 이곳에 정착해서 밭농사를 짓고 또 이런 해발고도 2000m가 넘는 곳에 이런 산에다가 논을 개간하면서 여기에서 생활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가 해발고도가 2000m라며 이게 새벽에 나가서 찍은 건데요. 이 안개가 거치면 여기가 다 다락논이에요. 이런 다락논이 한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해발고도 2000m가 되는 곳에 어떻게 이런 논을 만들었지? 두 손으로 만든 겁니다. 무슨 기계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이 해발고도가 2000m인데 물이 어디 있지? 산이 이렇게 있으면 강줄기는 밑에 흐르는데 이 물을 끌어올리나? 아닙니다. 이 마을이 산 중턱에서 좀 높은 곳에 있다면 이 아래를 개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계단논을 만들잖아요. 그럼 마을 뒤에 숲이 있어요. 숲이 이렇게 있는데 마을 뒤에 숲은 절대 베지 않습니다. 아무리 농경지가 더 필요해도 여기는 베지 않아요. 왜? 이 나무들이 안개를 머금으면서 이 나무가 물을 머금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물을 흘려보내줍니다. 그 물을 갖고 논에 물을 대고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뒤에 숲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공유제라는 것이죠. 커먼즈라고 말하는 공유제. 숲이라고 하는 건 마을 사람들의 공유제예요. 그러니까 공유제로서의 숲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왜? 여기에는 용신이 살고 계셔. 용신이 살고 계시는데 그 용신을 건드리면 용신이 노해가지고 물을 말려버려. 그럼 우리 민족이 살 수 없다. 자, 용신에 대한 어떤 신화와 용신에 대한 신앙, 그리고 제의, 이러한 것들이 그들 마을 뒤에 숲이라고 하는 공유제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신화는 그저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용신과 관련된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신화와 신앙과 제의가 바로 그들의 숲이라고 하는 그들을 생존하게 해주는 공유제를 지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 서너 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을에 이건 와족이라고 하는 미얀마 국경지대에 사는 마을의 사람들인데요. 뭐 소수민족이라고 해도 이런 우리와 똑같이 생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환하고 밝은 웃음을 웃으면서 그 척박한 환경이지만 웃음이 그 누구보다 밝아요. 그래서 티베트에 매일 가시는 분들도 왜 티베트에 자꾸 가십니까 하면 그분들의 웃음이 좋아서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데 저도 소수민족 마을에 그 오지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 갑니까? 이분들의 웃음이 좋아서요 라는 대답을 하죠. 네, 누구보다 밝게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열악해도 딱지치기 하는 어린이도 있고 또 집 안이 어두우니까 밖에 나와서 또 이렇게 의자 놓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고 부러진 안경 쓰시고 열심히 바느질을 하는 할머니도 계시고 네, 이런 분들이 사는 곳이 바로 소수민족 마을입니다. 중국의 제일 남부 지역 요 庄족이 사는 이곳은 1년 내내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어요. 네, 1년 겨울에도 가도 이런 부겐벨리아 같은 예쁜 꽃들이 피어 있고 겨울이 막 지나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모를 심어서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모작 삼모작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이 꽃이 바로 사람이다. 저 머나먼 천상의 꽃밭에 여신이 사는데 그 여신이 이 빨간색의 꽃을 인간 세상에 가져다 주면 여자아이가 태어난다. 라는 신화를 이들이 전승하는 겁니다.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꽃이 바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화는 우리 제주도에도 똑같이 전승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남쪽 지역에 많은 이 목련화라고 하는 이 꽃은요. 이건 중국의 남방 지역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로수인데요. 이게 바로 중국의 남방항공이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중국 남방항공의 꼬리에 그려진 이 꽃이 바로 목련화라는 이 꽃이에요. 이게 庄족 사람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꼬리에 이 목련화를 그려놓은 것은 이게 수호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화와 그들의 어떤 환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 신화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바로 공존이다. 네, 그래서 거칠고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들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연하고 공존을 한 거예요. 그럼 이들도 처음부터 자연하고 공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이주해 와서 이런 산에까지 와서 마을을 만들었을 때
더 많은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까지 다 베어내고 다 농경지로 만들었죠. 네, 그랬더니 자연이 반격을 하는 겁니다. 홍수를 쏟아내리고, 네,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들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연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워간 거죠. 그런 것들이 그들의 신화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이야기, 오늘 이 만주족과 또 몽골 초원의 이야기, 그리고 저 중국의 서남부 지역의 이런 민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커먼즈, 즉 공유라는 거를 일찌감치 실천했던 커머너, 즉 공유인으로서의 삶을 그들이 일찌감치부터 살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만주라고 하는 곳을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논농사를, 다락논을 만들어서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마을대 숲이 공유제라면 만주 지역에서 수렵을 하면서 살아갔던 민족들에게는 숲이 공유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만주의 따싱안닝 산맥, 이 일대에서 수렵을 하면서 살아갔던 에벤키나 오로첸 같은 이런 퉁구스 계통의 민족들에게는 그들이 기대어서 살아가는 숲이 일종의 공유제였다는 겁니다. 이 공유제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가렛 하딩이라고 하는 학자가, 경제학자가 1968년에 만든 개념입니다. 공유제의 비극.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도 많이 말을 해요. 경제학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목초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목동들이 들어가서 자기 소에게 풀을 먹입니다. 그런데 A라는 목동이 있고 B, C, D, F 이런 여러 목동들이 있는데 A라는 목동이 욕심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자기 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목초지는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 소들에게 모조리 다 먹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B, C, D, E, F는 소를 데리고 가서 먹일 목초지가 없어져 버리죠.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유지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없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비배제성, 그러니까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초지에는 주인이 없으니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비배제성입니다. 그럼 편익 감소성은 뭘까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에게 목초를 다 먹여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의 편익이 줄어드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의 이익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소를 먹일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제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비배제성,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익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앞다투어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편익 감소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남용되고 고갈되어서 목초지는 황폐화되어 버린다. 이게 공유지의 비극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자원의 과다 사용은 공유자원의 딜레마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은 어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반을 통해서 결국은 공멸을 초래한다. 인간의 욕망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서 원하는 사람이 먼저 욕망이 큰 사람이 그걸 갖고 와버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자원을 공유할 수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따싱안닝 산맥 일대에서 살아가는 이런 민족들, 이제 이게 퉁구스 계통의 민족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만주 퉁구스 계통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퉁구스 계통의 민족들이 이 산맥 일대에서, 이게 다 산맥이거든요. 이거는 아무르강이고요. 이걸 경계로 해서 러시아하고 갈라지죠. 네, 그러니까 이 일대에서 수렵을 하면서 살아가던 민족들에게 이 숲이라고 하는 공간은 까레 타딩식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일종의 공유제, 주인이 없는 숲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주인이 없는 숲이라고 여겨지는 이곳에서 퉁구스 계통의 사람들은 이곳의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남용되고 고갈되었을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들의 사유, 샤머니즘적 세계관에 바탕한 그들의 사유와 그들의 신화가 이거를 유지하는 기능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북만주의 숲에서는 공유제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사유 속에서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용하는 공유라고 하는 이 커먼즈라고 하는 개념의 기본 이 주체는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공유라는 것만을 생각하죠. 그러나 이들의 사회에서는 공유라고 하는 그 모두 공유의 개념 안에 숲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동물, 식물, 이 모두가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유는 인간이에요. 물건, 이 세상 만물은 그냥 대상일 뿐이죠. 자원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사유 속에서는
인간과 동물, 식물이 모두 같은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1이면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도 1이다. 이런 그 소위 대칭성 사회의 인식이죠. 1대1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의 공유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동물의 공유 공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민족이 전승하는 곰과 인간의 혼인에 관한 신화가 있어요. 곰과 인간의 혼인에 관한 신화. 네, 왜냐하면 우리도 단군 신화에 보면 곰이 웅녀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곰은 암콤이에요. 그렇죠? 네, 웅녀로 변했으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하고 혼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 퉁구스 계통의 민족의 신화에 보면은 암콤하고 인간 청년이 혼인을 해요. 네, 청년이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쓰러져서 지쳐 있을 때 암콤이 데리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줘요. 그래서 둘이 혼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새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새끼를 낳게 됐는데 청년이 자기 마을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암콤이 새끼를 반으로 쪼개서 반은 네가 데리고 가, 반은 내가 데리고 갈게. 해서 데리고 간 반쪽은 오로첸족이 되었고 암콤이 데리고 간 반쪽은 곰이 되었다. 아니 새끼를 반으로 자르다니 이런 엽기적인 얘기가 있나. 신화를 하나의 상징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인간과 오로첸족과 곰이 혈연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곰과 인간은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 단군 신화에서도 암콤이 등장합니다. 여자로 변했을 뿐이지 원래 신부는 암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토템도 암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인간과 동물의 혼인 이야기, 야 이게 말이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화가 하나의 상징과 은유라고 본다면 곰과 인간의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곰과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같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의 사유의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셈이죠. 그러니까 공유제는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동물도 식물도 다 인간과 호혜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곳은 주인 없는 공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만주의 숲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법적으로. 하지만 그 숲은 그들 모두의 공유지. 그들 모두가 개개인이 다 양심적인 관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숲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다는 걸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네, 숲에 있는 자원은 무궁무진한가요? 숲에 나무가 많어. 다 베어다가 팔자. 동물이 많어. 싹 잡아다 팔자. 이러면 그들의 후손은 뭐 먹고 사나요? 네, 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소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지속 발전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먹을 만큼만 잡아서 먹어야 되고 새끼를 뺀 동물은 잡으면 새끼를 뺀 어미는 잡으면 안 되고 어미 잃어버린 새끼는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동물은 절대 취미로 사냥을 해서는 안 돼요. 사냥이 취미다. 이건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야만적인 습속이죠. 문명화되었다고 자부했던 유럽 사회에서 사냥은 취미였어요. 비일비재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야만이라고 여겼던 퉁구스 사람들의 숲에서는 취미로 사냥을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야만적인 걸까요? 사냥은 먹기 위해서, 그것도 최소한으로만. 우리 가족이 오늘 토끼 한 마리만 먹을 수 있다면 토끼 한 마리만 잡아요. 더 이상 안 잡습니다. 이게 바로 윤리적인 사냥꾼이죠. 그러니까 이런 윤리적인 사냥꾼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숲의 산신인 바이나차라고 하는 산신이 징벌을 내린다. 산신이 날씨를 나쁘게 해갖고 사냥을 못하게 해준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수염이 하얗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 은도끼 얘기 나오는 산신령 얘기. 예, 우리의 머릿속에 산신은 그런 산신령이에요. 동화 속의 산신령이죠. 그런데 이 산신에 대한 신앙이 왜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숲의 자원을 공유한다는 인식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유기체인 숲을 훼손하면 산신이 징벌을 내린다. 이거는 어찌 보면 공유의 숲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의 산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사냥꾼으로 살아갈 것을 그들은 문서화한 법이 아니라 이들은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이걸 지켜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숲에 사냥을 하러 들어갈 때 자작나무 껍질을 살짝 베어낸 다음에 산신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죠. 수추로. 그리고 들어갈 때 여기다 술을 딱딱딱 석전 받치고 들어가서 사냥을 하고 나올 때 토끼 한 마리 잡았으면 요 입 옆에다가 피를 발라드려요. 이게 이제 혈제의 습속이죠.
사냥을 하고 나서 피를 먼저 바치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들의 산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옆에 호랑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산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산신에 대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일찍부터 그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면서 이 협업을 통해서 공유를 실천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찍부터 공유를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국가나 시장이 개입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 공유라고 하는 거는 뭐 그 미래학자인 제러미 르프킨의 이론에서부터 더불어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공유라는 단어가 없었을 뿐이지 이들은 일찍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공유라는 개념을 실천해 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 몽골 초원에서 그들이 어떤 사유를 갖고 있었기에 바로 이런 공유를 일찍부터 실천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몽골 하면은 초원을 먼저 생각하죠. 근데 이 초원이 지금 엄청나게 사라지고 있어요. 중국의 내몽골뿐 아니라 그 몽골 공화국이죠. 지금 이 몽골 공화국도 초원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보도 매일 보실 겁니다. 전 국토의 90% 이상에서 사막화가 이미 진행 중이에요. 어쩌면 이제 몽골은 고비 사막만 남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명분으로 많은 조치들, 소위 다국적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근데 이 다국적 기업들이 여기 와가지고 몽골 초원에서 수많은 자원들을 파내는 거예요. 특히 금. 네, 금을 파가지고 그걸 가공할 때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우리 반도체 산업도 물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금을 가공할 때도 물이 엄청 필요하니까 금을 캐내서 가공을 할 때 물이 들어가는데 그 물을 어디서 끌고 오겠습니까? 초원을 흘러가는 강이나 초원을 초원으로 만들어준 호수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럼 호수나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금을 만들면 물이 없어지죠. 당연히 사막이 되는 겁니다. 훌룬부이르 초원, 이게 훌룬부이르 사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면서 초원의 조드가 심해지는 거죠. 조드, 초원의 영하 30도 이하, 영하 40도 가까이 몰아치는 추위입니다. 이런 추위가 몰아치면 가축이 다 얼어 죽고, 가축이 얼어 죽으면 그게 봄이 되면 녹아서 썩어요. 그게 초원의 물을 오염시킵니다. 우리처럼 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목민들도 그 물을 먹은 사람들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조드가 몽골에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초원에 이런 뭐 관광자원 개발한다고 사륜구동차가 막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의 이건 석탄이에요. 땅을 그냥 파기만 하면 석탄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찻길을 놔가지고 석탄을 퍼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원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몽골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망망한 초원에 커다란 나무가 갑자기 한 그루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초원에 나무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네, 이거는 당연히 이 나무에 어떤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들 민족이 나무에서 나왔고 죽어서도 영원히 나무에 거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과일나무 신화가 하나 있어요. 천상에서 남녀 18명의 신이 내려와갖고 아이를 낳답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겁이 나서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아이의 태반에서 아기의 태반에서 과일나무가 자라나면서 그 과일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그 과일나무가 아기의 배꼽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나무가 과일이 열리니까 아이가 이 과일을 따먹으면서 자랐대요. 그래서 아기가 다 자라고 나니까 과일나무하고 연결된 줄이 끊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를 먹여서 키운 이 나무가 어머니의 몸이 되는 것이죠. 나무를 어머니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사람들은 다 각각 자신의 과일나무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만의 과일나무 열매만을 먹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환한 빛을 갖고 있었대요. 우리가 깐난 애기들 여러분들 조카 있으신 분들 보면 애기들 환하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아주 환한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깐난 애기들은 더 환해 보일 겁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환한 빛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남의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그 빛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태초의 도둑질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나무에 매달린 열매만을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남의 과일나무 열매를 탐내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남의 과일나무 열매 그거를 따먹으면서부터 사람들은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남의 과일나무 열매를 탐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신이 그 빛을 모아가지고 해와 달을 만들었답니다. 얼마나 남의 과일나무 탐내는 사람이 많았으면 신이 그 빛을 모아서 해와 달을 만들었겠어요. 굉장히 아주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동화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개인에 대한 성찰을 해볼 수 있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나는 나의 태반으로 나의 과일나무를 키우나?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나의 나무에 매달린 내 열매만을 따먹었나? 혹시 남의 과일나무 열매를 탐한 적은 없나?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거울을 한번 다시 보게 됩니다. 나는 태초부터 나에게 주어진 환한 빛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을까? 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환하게 보이듯이, 여러분들이 아기들을 보면 더 환하게 보이듯이, 어쩌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의 과일나무 열매를 탐하고 따먹고 하면서 내가 가졌던 그 환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거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빛, 나는 과연 얼마나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에 대한 성찰도 해볼 수 있죠. 몽골 신화는 그리고 끝나요. 얼마나 남의 과일 나무 탐내는 인간들이 많았는지 신이 그 빛을 모아서 해와 달을 만들었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화 다시 쓰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남의 과일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자기 열매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할까? 내 열매 하나씩을 더 주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지 않을까? 몽골 신화는 자신의 것을 빼앗긴 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 이게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가능하게 어떤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화 다시 쓰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을요,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하고 보시면 이게 애기 탯줄과 태반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탯줄이고 이게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이 태반하고 탯줄 사이에 어머니의 몸에서 아기가 정말 나무 같아요. 태반과 탯줄의 관계가 진짜 나무 같죠. 나무와 어머니의 아기의 배꼽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몽골 신화가 어쩌면 실제로 태반에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아기의 모습에서 나온 이야기일 거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자연과 나무와 인간의 생명이 서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인간과 자연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몽골 사람들의 생각도 만주의 숲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숲이라고 하는 공간이 인간과 동물 모두의 공유 공간이다라고 하는 인식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 중국의 서남부 쪽 윈난성 지역, 티베트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볼까요? 예, 거기는 나시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장 고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머나먼 서북쪽 티베트에서 이주해 내려오다가 만년설이 쌓여있는 옥룡설산이라고 하는 마치 옥으로 만든 용이 누워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옥룡설산인데요.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여기는 해발고도가 이 설산이 5,500m고 리장도 거의 2,600m입니다. 네, 이 산악지대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산 아래 넓은 땅이 있어서 그나마 여기서 산을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산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산에 나무를 베어내고 농경지를 만든 거죠. 화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이 분노해가지고 막 홍수를 쏟아붓는 겁니다. 그 홍수를 쏟아붓는 신이 바로 수예요. 이 수는 한자어로는 용이라고 불러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뱀입니다. 이름이 수인데 얘가 막 홍수를 쏟아붓는 거죠. 그랬더니 인간하고 이 신 사이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연신 사이에. 인간들은 인간들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인간이 늘어났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고생고생해서 화전을 일궜는데 저 자연신 수라는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다. 농경지를 초토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천신이시여 저 수라는 놈들을 없애주십시오. 자, 수는 수대로 화가 났죠. 우리 수가 이 설산에서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인간이라는 놈들이 자꾸 우리의 영역으로 침범을 해서 산에 물을 오염시키고 동물들을 마구 잡아가고 나무들을 다 베어냅니다. 우리 수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라는 놈들을 없애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천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판결이죠. 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 판결을 내리겠다.
인간에게는 9개의 영역을 주고 수에게는 1개의 영역을 주겠다. 수가 화가 났죠. 뭐라고요? 우리는 1개만 준다고요? 왜 인간에게는 9개나 주고? 야, 끝까지 들어봐라. 1개 남은 수의 영역을 만약에 인간이 침범한다면 수, 너는 인간에게 그 어떤 징벌을 내려도 좋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어떠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이미 9개를 가졌으니까 좋습니다. 수는 수대로 인간이라는 놈들이 보통 놈들이 아닌데 잘못했다간 1개 남은 영역마저 빼앗길 수 있다. 좋습니다. 우리의 영역에서 각자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 계약과 균형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이 자연과 인간 사이의 개혁과 균형을 우리가 지금 마구 깨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수의 영역을 침범하면 어떤 징벌도 내려도 좋다. 어쩌면 이거를 지키면서 그들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 리장 고성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어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물이 벌써 오염돼도 벌써 오염됐죠. 근데 여전히 물이 맑아요. 어쩌면 이게 바로 그들이 어떤 사회적 기능, 아무리 법적으로 물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말을 해도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체화되지 않으면 물은 금방 오염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소위 사만정이라는 게 있어요. 눈이 3개 있는 우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흘러내려오면 리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물이 3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흘러내려오는 물이. 그럼 첫 번째 내려오는 우물에 있는 물로는 쌀이나 뭐 채소 같은 걸 씻고, 두 번째 물에는 빨래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물은 이건 청소를 하죠. 그리고 남은 물은 밭에다가 또 물을 줍니다. 세제를 막 쓰는데 어떻게 밭에 물을 주나요? 세제를 거의 안 쓰고 빨래를 했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물을 밭에다 물을 줘서 농사를 지어요. 물이 귀한 곳이니까, 해발 고도가 2600이니까 물 한 봉을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거죠. 네, 바로 이렇게 해서 신화가 인간과 자연이 투쟁을 하다가 이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살게 된 겁니다. 이 리장 고성인데요. 이게 바로 그들의 설산이고 자연신 수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드물게 물이 맑은 곳, 여기는 언제나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발 고도가 높으면 물이 없잖아요. 우리도 한라산, 뭐 또 지리산 이런 데 올라가 보십시오. 산이 올라갈수록 물이 없어서 물 꼭 갖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산에 갈 때.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뱀인 이런 자연신 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물이 귀한 곳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가는 이러한 행동을 해가면서 그들이 물을 보존하는 기능을 바로 신화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원래는 투쟁을 했었다. 그러나 이 사이에서 마냥 투쟁을 하다가는 인간도 결국은 다 공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인식하에 자연과 공존을 하면서 그들이 공유제라고 생각하는 이 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마지막 에피소드로 이제 이 장족 사람들의 신화, 아까 제가 중국의 제일 남부 지역에 장족 사람들이 거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화가 우리 제주도 신화에 꽃을 갖다 주는 여신하고 이야기가 똑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는 제주도 신화에 나오는 그 삼승할망 이야기를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소수민족 신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의 제일 남부 지역에도 이 서천꽃밭 신화하고 똑같은 신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소개를 하게 됐는데, 이 제주도 신화에 보면은요, 서천꽃밭이라고 하는 머나먼 서쪽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오방색의 꽃들이 피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오방색이니까 5가지 색이죠. 요즘 우리 오방색이라고 하면 그 최순실 이후로 뭐 국정농단하고 연관되면서 무속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미신적인 거고 아주 좋지 않은 거라는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샤머니즘의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소수민족들의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들은 동등한 생명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들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샤머니즘적 세계관입니다. 샤머니즘의 본질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에요. 근데 그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속하면은 마치 미신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네, 무당도 이 진짜 샤머니즘에 기반한 그런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기반한 그러한 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무당이고 샤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샤머니즘을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무속이 오염된 것이죠. 오방색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색깔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빨강, 파랑, 흰색, 또 초록색, 뭐 흑색 이런 여러 가지 오방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5원 소설, 4원 소설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예요. 해와 달과 또 별과 그리고 이 물과 불과 땅, 이게 오방색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신화에는 다 오방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방색은 세상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그러니까 서천꽃밭에 오방색의 꽃을 피워서 그걸 인간 세상에 가져다 주면 아이가 태어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서천꽃밭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삼승할망이에요. 근데 이 제주도의 삼승할망은 우리가 삼신할머니 그럼 머리가 하얀 할머니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주도의 삼승할망은 여러분들을 또래의 아주 젊고 생명력이 강한 여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삼승할망이 머나먼 서천 꽃밭에 오방색의 꽃을 키워서 그걸 아이를 원하는 집에 갖다 주면 아이가 되어서 태어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제주도의 삼승할망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제일 남쪽에 이 장족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화산이라는 꽃산, 번역하면 꽃산, 참 예쁘죠. 예, 꽃산이 저 하늘 어딘가에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꽃의 여신이 하얀색과 붉은색의 꽃을 기릅니다. 아까 부겐벨리아 보여드렸잖아요. 빨간 꽃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꽃을 갖다가 인간 세상에 갖다 주면 이 빨간색 꽃은 여자아이예요. 왜냐하면 여성은 생리를 하기 때문에 빨간 꽃을 갖다 주면 여자아이가 태어나고 하얀 꽃을 갖다 주면 남자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화산의 꽃밭에는 2가지 색깔의 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이 붉은 꽃을 가져다 주면 아이가 되어서 태어난다고 믿는데 요 상은 관음보살 상이에요. 관음상이죠. 우리가 많이 보는. 근데 관음보살상이 우리나라 그 관음보살상은 한 손에는 맑은 물이 든 병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요. 관음보살을 그린 그림을 봐도 다 그렇습니다. 맑은 물이 들어있는 병, 그 다음에 버드나무까지 생각해보면 이건 나무잖아요. 나무하고 물이죠. 나무하고 물은 모두 여신의 상징물입니다. 관음보살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으로 묘사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장족 지역에서는 관음보살이 버드나무가지와 물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꽃을 들고 있네요. 네, 관음보살은 일본에 가면 마리아하고 또 습합이 돼가지고 마리아 관음이 나카사키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 중국의 장족 지역에서는 관음이 또 꽃의 여신하고 합쳐져 갖고 꽃을 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꽃의 여신은 원래 창세 여신이에요. 이 창세 여신이 아득한 태초에 커다란 꽃이 한 송이 있었는데 그 꽃에서 머리가 아주 긴 나치의 거인 여신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인 여신이 하늘도 땅도 인간도 다 만들어요. 근데 이 여신이 동아시아 신화의 특색 중에 하나는 신이라고 해서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신도 실패합니다. 신도 끊임없이 실패하고 잘못하고 해요. 예, 신이라고 해서 전지전능하지 않죠.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이 여신도 하늘과 땅을 만드는데 단숨에 만든 게 아닙니다. 땅은 원래 동아시아 사람들은 땅은 두부처럼 네모지다고 생각을 하고 하늘은 우산처럼 둥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신이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었는데 그만 하늘이 너무 작아요. 우산을 너무 작게 만든 겁니다. 땅이 너무 크죠. 아, 이거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거 어떡하지? 여신이 고민을 하다가 이 가장자리에 땅의 가장자리에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 실 2개를 확 잡아당겼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옷감에 주변에다가 바느질해서 실 잡아당기면 우글쭈글해지잖아요. 그래서 땅이 우글쭈글해졌답니다. 그래서 이 솟아나온 게 산이 되고 쑥 들어간 게 협곡이 됐대요. 그래서 사이즈가 딱 맞게 되었다. 그래서 여신이 바느질을 해갖고 땅과 하늘의 크기를 맞췄다. 바느질? 이거는 여신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수많은 여신들이 바느질을 하고 옷감을 짜요. 바느질을 하고 옷감을 짠다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거미들이 거미줄을 허공에 만들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거미줄 여신, 그리스 신화의 아라크네도 거미 여신이잖아요. 거미줄이라든가 직조의 신들, 이거 다 여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서양 동화에 나오는 마녀들이 궁궐의 어두컴컴한 곳에서 물레를 자아서 실을 돌리고 실을 만들고 있죠.
많은 이야기의 마녀들이 그래요. 근데 물레를 돌려서 시를 자아내는 거는, 시를 만들고 옷감을 짜는 거는 다 여신의 직능입니다. 동화 속에서 마녀들이 물레를 돌려서 직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약을 끓여갖고 뭔가 마법의 연고를 만든다는 것, 이거는 원래 고대 여신들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중세 기독교 사회로 들어가면서 여신들을 어떤 유혹자로 인식하면서 마녀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옷감을 만든다거나 바느질을 한다거나 직조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어느 지역에서나 여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창세 여신이거든요, 원래. 근데 나중에 모든 신화가 그랬듯이 원래 헤라가 있다가 제우스가 등장하면서 제우스가 신들의 꼭대기에 자리하게 되듯이 여기도 이 거인 창세 여신이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고 남성 신이 그들의 시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신은 꽃의 여신으로 변해서 꽃을 키워서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그런 여신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신이 천상의 꽃밭에다가 빨간 꽃하고 하얀 꽃을 이렇게 심었는데 얘네 둘이 보니까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얀 꽃을 가져다가 빨간 꽃 옆에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면은 이 빨간 꽃의 영혼이 된 여자아이하고 하얀 꽃의 영혼이 된 남자아이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혼인도 하게 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또 여자친구들은 모두가 다 원래 천상의 꽃밭에서 맺어진 인연이라는 것이죠. 천상의 꽃밭에서 여신이 맺어준 인연이에요. 네, 그래서 사랑도 하게 되고 혼인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죽으면 다시 그 영혼이 천상의 꽃밭으로 돌아가서 다시 꽃이 되어서 태어날 날을 기다린다라고 종족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나의 영혼의 꽃이 저 천상의 꽃밭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기들이 아프면 화산의 꽃에 벌레가 생겼거나 아니면 여신이 물 주는 걸 잊어버렸거나 하면 이 여신이 물 주는 걸 잊어버려서 꽃이 시들시들해지거나 하면 아이가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족 사람들은 과거에 사제들을 모셔다가 어떤 의례를 행해요. 그래갖고 이 사제가 영혼 여행을 하는 거죠. 영혼 여행을 해가지고 저 영혼의 꽃밭에 가서 여신에게 그 꽃을 찾아서 물을 주고 벌레를 잡게 해주면 아이가 다시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아니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무슨 사제들을 모셔다가 의례를 행해서 영혼 여행을 하게 하냐,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이 사는 지역은 해발 고도가 3,000m가 넘는 곳, 아이가 한번 아프면 데리고 갈 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 길로 나가는데도 지금도 한 이틀은 나가야 큰 길이 나오는 곳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곳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예전에는 사제들이 치유의 기능을 가진 의사들의 기능을 하기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마녀들이 마법의 연고를 만든다. 이건 바로 여신들이 예전에 많은 여신들이 풀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던, 치유의 약을 만들었던 이야기들이 그런 식으로 변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제들은 많은 풀들을 사용해서 의뢰를, 아까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제들이 많은 풀약들을 가지고 치유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제들이 영혼 여행을 통해서 이 꽃에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면 아이가 다시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이것도 신화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바탕에도 뭐가 깔려 있는 걸까요? 꽃이 아프면 아이도 아프다는 인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꽃이 아프면 아이도 아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이게 바로 그들의 생태관념을 보여주는 거죠. 꽃이 건강하면 아이도 건강해요. 꽃이 아프면 아이도 아파요. 자연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라고 하는 인식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 없는 띠를 제가 엄마예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크면서 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제가 외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딸이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은 외할머니가 띠를 준비합니다. 아기를 없는 띠, 헝겊으로, 끈으로 만들어요. 아주 아름답게 꽃을 가득 수놓아서 띠를 만들죠. 그래갖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외할머니 집에서 그 띠를 사돈댁에다 보내는 그런 의례를 거행을 합니다. 노래 잘 부르는 가수를 앞세우고 그 사돈댁에 가서 그 띠를 전달해요.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일, 그리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일이 이 장족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힘든 일이었죠.
말씀드렸던 대로 전염병이 늘 많고 1년 내내 덥고 질병이 많은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10명이 태어나면 두세 명 살아남기 힘든 그런 땅이었어요. 아이는 귀한 선물이죠. 아이가 그렇게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아이를 맞이하는 의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거행했던 겁니다. 아기를 없는 띠를 갖다가 주고 받는 그런 의례도 아주 성대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없는 띠에 이게 이제 외할머니가 만든 띠입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꽃을 가득 수놓죠. 그럼 이 꽃이 바로 꽃의 여신의 상징물이 되어서 이걸로 아기를 업으면 꽃의 여신이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켜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 아이를 얻는 띠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고 띠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도 있어요. 네, 우리는 생각하기 어렵죠.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미 띠가 사라져 버렸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 중심으로 아기를 얻는 띠 문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이 띠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랫동안 전승해온 굉장히 중요한 농경문화권에서는 특히 중요한 그런 문화죠. 네, 그래서 이 제주도 서천 꽃밭 신화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명진국 따님 애기, 이름이 명진국 따님 애기니까 16살의 젊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명진국 따님 애기가 삼승할망이 돼서 오방색의 꽃을 피워갖고 아이를 원하는 집에 꽃을 보내준다 하는 신화가 제주도나 중국의 남부 지역이나 중국 남부 지역에서부터 오키나와에서 제주까지 이런 이야기는 다 퍼져 있어요. 꽃의 여신에 대한 신화. 아마도 기원은 인도 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꽃이에요. 뭐 꽃보다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나 자체가 꽃이라는 이러한 인식을 그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에도 만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꽃이 아프면 인간도 아프다라고 하는 이것이 장족 사람들의 생태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원 헬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대면 강의가, 비대면 강의가 뭐 요즘도 드문드문 지속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이걸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람하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질병,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질병이기 때문에 코로나도 그렇게 두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75%가 야생동물에서부터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예, 박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박쥐가 참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썼는데 박쥐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는 박쥐가 살고 있는 영역을 인간이 자꾸 침범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영역이 동물들이 살고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 그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는 거거든요. 완충지대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호수가 있으면 그 호수와 인간들이 살고 있는 도시 사이에 늪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습지. 근데 우리가 인간들이 습지를 막 다 파괴해 버리잖아요. 그 완충지대인 습지가 파괴돼 버리면 강물이 넘치면 이 습지가 스펀지 역할을 하면서 물을 머금어 줘야 되는데 습지가 없으니까 물이 그냥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충지대를 자꾸 파괴하니까 자연계에서 잘 살던 박쥐가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들이 박쥐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박쥐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인간과 동물과 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게 원 헬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야생의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그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아마 인류세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인간이 지구의 이 지질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지금 이 신생대 제4기, 지금 현재를 인류세라는 호칭으로 새롭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인류세 지층의 특징이 뭐냐. 나중에 수백만 년 뒤에 인간이 살아남아서 인류가 살아나면서 그때 지금의 지층을 파헤친다면 제일 많이 나올 것은 우리가 추측하듯이 플라스틱과 콘크리트. 썩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 있죠. 닭뼈. 우리가 열심히 먹어야 되는 치킨. 이게 치킨, 그러니까 닭의 대량 사육이 가능해진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닭이 대량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치킨을 많이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세의 특징이 또한 닭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 기술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정말 극히 일부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못 막아서 우리가 3년 동안 그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과연 대멸종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기술과 가치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발전된 기술만으로는 대멸종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소수민족 사회 사람들이 빨래를 할 때 요즘은 물론 세제가 많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전통적으로 물만 가지고도 빨래를 하는 사람들의 사회, 네, 그런 것들이 지금도 물만 갖고 빨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물처럼 아무런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세제를 개발하는 데 기술을 써야 한다는 거죠. 돈이 들어도. 그리고 우리는 돈이 들어도 그걸 소비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지식과 지혜에 대한 존중, 이것이 다시 한번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지식과 지혜에 대한 존중이다. 이게 그들의 사회에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들의 사제들에 대한 호칭이 똠빠, 삐모 등등 호칭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 의미는 다 똑같아요. 뭐냐 하면 지혜로운 자. 네, 거대 종교의 사제들, 목사님, 신부님, 스님이라고 우리가 님자를 붙여서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신부님 찾아가서 고해성사도 하고 스님이나 목사님에게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이비 종교가 판칠 수 있는 틈이 만들어지는 것도 바로 님자가 붙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존경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믿기 때문에. 예, 이들도 똠빠 삐모 다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회에서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물론 이들 사회에도 마을의 촌장님도 있고 사회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는 게 바로 그들의 종교적 사제인 똠빠나 삐모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돈이나 현실 세계의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지식과 지혜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도 지식 많은 친구 있죠. 걔는 아는 게 엄청 많아.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인간성은 꽝이야. 근데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은 없어도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학교는 많이 못 다니셨는데 뭔가 어려운 게 있을 때 할머니한테 말하면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 친구들 중에도 있죠. 뭔가 가서 자꾸 얘기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지혜로운 친구죠.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 그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돈과 권력이 어마어마한 사람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이 아무리 센 사람 앞에 가도 주눅이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뭘까요? 지식과 지혜가 내면에 가득한 사람. 지식과 지혜가 내면에 가득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 앞에 가도 주눅 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과 지혜도 많다면 그럼 최고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지식과 지혜를 가져온 그런 지도자들이 많으면 그들이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없으면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지식이 있어야 발전하고 지식이 있어야 자연의 신비를 풀 수 있고 지혜는 어두운 밤의 등불, 지식이 그대의 마음을 밝게 밝혀주리라. 이게 그들이 전승하는 지식의 경전이에요. 그들의 사회에는 이런 지식의 경전이라는 게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이분이 똠빠인데요. 그들의 문자를 그들의 제자들에게 아주 해발고도 3000m가 되는 궁벽한 마을에도 자기가 돈을 내서 학교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문자를 배우고자 하는 이 나시족인데요. 나시족 청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가르치는, 그들의 경전을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 한 인구가 30만 명밖에 안 되는 나시족은 아마도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수민족의 신화가 담고 있는 이러한 공유의 가치들, 그리고 오래된 지혜로서의 신화가 갖고 있는 기능,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것이 담고 있는 가치는 시대가 변하더라도 환경이 변하더라도 우리가 지켜가야 될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 아닌가. 그래서 창의적인 콘텐츠에다가 이런 오래된 지혜가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담아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 굉장히 커다란 문화적인 힘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요 아주 낯선 소수민족 신화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문헌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소수민족의 환한 빛을 간직하고 있는 아기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제가 그 수업 전에 여러분께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김선재 선생님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사진 자료가 있잖아요. 이 사진 자료는 모두 다 김선재 선생님께서 직접 가서 다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선재 선생님이 참 놀라우신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신화다 하면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괜히 이렇게 보는 그런 신화라고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근데 김선재 선생님께서는 정말 곳곳에 다 그 오지 지역에 다 가서 그 사진 우리 다 아까 그 멋있는 사진들이 다 그냥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진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아마 그 사진전을 한번 여셔도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 또 역시 이렇게 좋은 강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시간이 좀 얼마 없긴 한데 뭐 혹시 여러분 들으면서 뭐 질문사항 아니면은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쪽글을 글을 잘 써요. 우리 여학생들이라서. 그래서 정말 그 교학상장이라고 제가 여러분 학생들의 그 쪽글을 읽으면서 제가 더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선생님께도 아마 좋은 학생들의 어떤 그런 쪽글이 아마 제가 네, 많이 올 거라고 전달해드립니다. 기대합니다. 이때 제가 강의를 나갔을 때도 아유, 이대 학생들 정말 글 잘 쓰고 그 열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저도 느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쪽글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정해진 네, 시간이라 뭐 이야기 많이 네네. 못하지만 쪽글 네, 통해서 또 많은 네, 이야기 네. 해주시면 저도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할까요? 혹시 뭐 시간이 1, 2분 남았는데 뭐 질문 사항을 한다는 것이 조금 약간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선생님, 뒤에 그게 뭐죠? 그림이 배경 설명 좀 아, 해주세요. 요 배경이요. 예, 요거는 예. 중국의 그 허난성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인데요. 그 시골 마을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큰 그 어떤 묘회라고 하는 일종의 축제, 신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사람들도 다 모여서 노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만든 인형들 같은 것들을 갖고 나와서 팔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게 호랑이에요. 호랑이 베개입니다. 속에다가 톱밥을 넣어서 만든 베개인데 저거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서 베고 잠자면 호랑이가 무서워가지고 잠이 아주 편안하답니다. 꿈속에 잡기들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아주 편하게 잘 잘 수 있대요. 그래서 저도 아, 조그만 거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너무 귀엽고 이뻐서 귀신들이 놀자고 하게 생겼어요. 근데 네. 이제 이제 풀렸으니까 이제 다음 계획은 또 혹시 뭐 있으세요? 다음에 네, 이제 또. 중국 문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을 해서 이제 열리자마자 지금 3년이 넘게 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동안 또 어떻게 변했는지 아마 변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변한 모습을 또 가서 열심히 찍어오고 보고 또 그러고 와야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답사하고 나서 조금 더 새로운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얼른 가서 밥 고맙습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